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도 일단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관세전쟁에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죠. 알리, 테무, 쉬인 등이 미국 내 실적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관세율이 좀 낮아졌다곤 하나 소액 면세 제도였던 $800 미만의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2분기에도 C커머스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미국에서 어려움에 처하면서 우리 한국을 우회 통로로 이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C커머스의 2차 공세로 위협받는 국내 유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경력도 잘 쌓아놓은 사람인데도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확신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책 잠시 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좀 소개를 해주실겠어요? 일단 생산, 소비, 투자 다 주요 부문이 좀 부진한 모습인 건가요? 예, 그래서 기사들도 보니까 트리플 부진 이렇게들 많이 뽑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발 관세의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됐다. 본격화라기는 아직 이르고요.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생산 부분 중에서 보면은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생산이 마이너스 4.2%로 가장 컸거든요. 네. 지금 국내 제품들 중에서 이 관세,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어쨌든 수출 비중도 크고 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자동차부터 먼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주력인 이제 반도체도 생산이 2.9%가 줄었는데 일단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지만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30%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이게 네.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중국에다 수출이 줄어드니까 생산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 쿠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쪽은 사실 다 안 좋은데요. 서비스업 쪽도 조금 안 좋고 소매 판매는 휴대폰, 컴퓨터 이런 내구재 보통 조금 비싼 것들이죠. 돈을 좀 줘야 되는 이런 쪽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고요. 네. 특히 백화점 판매가 좀 감소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이런 걸 보면 불황형 소비 위축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건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건설 부문 수주가 두 자릿수가 넘게 17%나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위축 여파 여전하다고 봐야 되고 네.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긴 한데 0.4% 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둔화되다 보니까 네. 자동차나 반도체는 우리 주력 제조업 쪽의 부진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물 지표 보면 부진한데 네. 심리 지표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좀 나아지는 모습 아닌가요? 어때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걸 실물 지표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심리 지표는 소프트 데이터라는 표현을 요즘엔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소프트 데이터 네. 중에 대표적인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지표격인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다음에 5월 기업 심리 지수 둘 다 5월 달치가 반등을 했어요. 4월 달에 비해서. 특히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간만에 100을 넘어서요. 네. 101.8을 기록했는데 이게 8포인트나 전달에 비해서 올랐거든요.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기업 심리 지수도 소비자 심리까지 지수만큼은 아닌데 네. 2.8포인트 올라서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수도 좋아지고 기업들의 심리도 좋아진다.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뭔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가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역시 다음 달에 이제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활하려고 네. 추경 편성과 같은 이런저런 애를 쓸 테니 네.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런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정치적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단 그렇죠. 닫히는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친 가상자산 정책을 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입될 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이거는 좀 여파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라는 게 실적이 좋거나 뭔가 정책 수혜 같은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경우 또 그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돈이 들어오느냐 수급적인 측면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은퇴 자금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은퇴 자금이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 자금이 이제 401k인데요. 네, 네. 이 401k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가상자산을 넣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인데 바로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 때는 그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거를 은퇴 자금의 투자 대상으로 넣었을 경우 자칫 가상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은퇴 자금, 은퇴의 굉장히 계획에 큰 구멍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는 친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그걸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해서 친시장적인 이런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가상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아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그런 있겠다 거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401k 계좌의 수탁구가 9조 달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그럼 네, 경단입니다. 경단위인 거죠? 네. 일경 2,375조인데 아, 예. 우리나라 예산 대략 한 700조 조금 좀 높여서 700조 정도로 놓고 계산을 하면 대략 우리나라 예산의 한 20배 정도 되는 거니까 20년치 예산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만 가상자산에 투자된다고 그래도 네. 1,2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네. 엄청난 돈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한 660조, 그래서 670조. 대략 한 700조를 계산을 그렇게 계산해서 보면 네. 그런 데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분명히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게요. 리스크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고 네. 가상자산을 은퇴자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뭐 넣는 것도 물론 좋은데 문제는 은퇴자금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투자할 때보다도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상자산 투자했다가 옛날에 뭐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루나 사태나 뭐 이런 그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 소비자들이라든가 은퇴 예상자들 이런 사람들의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주택이 뭐예요? 10만 채요? 가 넘는다고요? 예, 10만 216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건데 제가 좀 또 놀랐던 거는 6개월 전보다도 5%가 넘게 그러니까 5천 가구가 넘게 늘어났다라는 게 조금 더 저는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늘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근 10만 명에 좀 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은 뭐 복수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이겠죠. 중국인이죠. 네. 예, 역시 예상하신 대로 그렇고요. 5만 6천 가구 전체 한 56% 정도로 갖고 있고 외국인 보유주택의 56%. 이게 절반을. 네. 그러니까 사실 절반 이상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6개월 새 역시 아까 5천여 가구 정도가 외국인 매수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500가구니까 70%? 그렇죠. 네. 3분의 1가 넘는 거죠. 대부분은 아무래도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아파트를 샀냐 보니까 수도권 역시 3분의 2가 넘고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3만 9천 가구, 서울이 2만 3천 가구, 그다음에 인천은 아무래도 공항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주택을 많이 사들일까요? 특히 중국인 중국이요. 같은 경우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2010년도 후반이죠. 2017년, 19년에 제가 정확하게 햇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을 좀 압박을 조였죠. 했죠.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뭐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 부동산으로 큰 재미를 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특히 네.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대출에도 많이. 대출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그 우리 같은 경우 미성년자가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자금 출처 이런 것도 다 내야 네. 되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규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이거는 뭐 3, 4, 50억 이상 될 텐데 여기나 다른 강남 지역의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중국인 미성년자가 매수하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거는 뭐 사는 것 자체를 막기는 힘들죠. 사는 것 자체를 막기 힘든데 우리한테 규제하는 것과 외국 사람들 규제하는 게 너무 다르면 이건 딱 형평성 최소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더 그렇죠.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건강보험 문제 그런 것도 있던 것처럼 이 부동산 거래 문제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8개월 만에 2,700선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오늘 사실 0.8% 코스피 떨어져서 2,697 조금 아깝습니다. 어쨌든 2,7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6,100억 넘게 팔아서 외국인이 어제까지 꽤 많이 사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가 오늘 또 외국인이 매도 폭이 좀 커졌다라는 게 조금 걸리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팔았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7,000억 넘게 주식을 팔았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좀 불안하니까 좀 조금 수익 실현하자 네. 이런 심리가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업종들 쭉 봤더니요. 그동안에 좋았던 업종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뭐 조방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려서 앵커님이 웃으셨었던 조선방산원전, 원전, 엔터, 네. 증권,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지주사들 동로는 대부분 다 하락했고요. 아, 그랬군요. 건설도 좀 안 좋고 네. 오늘 보니까 방산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유난히 한 5% 가까이 급락을 한 게 눈에 띄었고요. 그랬어요? 네. 다른 네. 데들은 약보합 내지 한 1, 2% 정도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난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나마 오른 데를 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조금 올랐다. 근데 네. 그것도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월간 기준은 순매수세인 건가요? 오늘 건질 수 있는 건 그나마 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까지 1조 한 8천억 가까이 사서 오늘 몇천억 팔더라도 그래도 1조는 훨씬 넘기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1조 2천억 가까이니까 많이 줄었죠. 그래도 뭐 어쨌든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5월달 한 달 월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8월에 2조 5천억 순매도하면서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 연속 이게 금융위기 때 11개월 연속 순매도 이후 가장 긴 기간의 매도 랠리였고요. 일단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순매수를 전환한 거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랐던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관세 리스크 완화,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 네.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일단 100원 이상 떨어진 게 일단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그렇게 해도요. 코스피 같은 경우 PBR 기준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0.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직도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상품의 공습에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진출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아예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우리나라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설립하고요. 또 국내 유통기업과 협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른바 2차 C
C커머스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C커머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국내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이었던가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시작한 후에 미국의 그 연방 우정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뭐 홍콩 또 어디죠? 중국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테무나 알리, 쉬인 같은 C커머스한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요.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일단 좀 짚어보고 얘기 나눠보죠. 그 뭐 사실 2차 공습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방송 나왔을 때 네. 2차 공습 이야기를 했었고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책도 썼었고 예, 그 2차 공습 몰려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정청 말씀하셨는데 미국 네. 우정청 말고도 관세 국경 보호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지금 중국 하루 평균 중국에서 오는 택배가 미국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짐작이 안 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요. 미국 사람들이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시커머스를 통해 물건 사는 300만 개가 많습니다. 300만 개 하루에. 하루 평균. 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작년에 이게 지금 관세국경 보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약 한 14억 14억 개가 넘는 부분들이 뭐 훨씬 더 이야기는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이게 뭐 보면 일단은 뭐 새롭게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 곧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효율적으로 관세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들. 잠깐만요. 그때 왜 그 중단한다 그랬다가 철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이제 일단은 이게 펜타닐 관세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숨어서 온다라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고 10% 2월 1일부터 행정명령으로 해서 10%에서 관세를 시작됐고 이제 뭐 치고 받고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풀어지면서 일단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120%가 넘는 부분 소액 화물 관세에서 한 54%로 좀 내려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세가 부과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54% 정도 관세가 됩니다. 지금 이제 택배 부분에서 채소 면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알리, 테무,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알리보다는 테무하고 쉬인이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뭐 하루 평균 300만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뭐 거의 한 40%가 다 테무에서 그다음이 쉬인이에요. 쉬인은 주로 패션 쪽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패스트 패션의 거의 5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방 사 입고도 금방 버릴 수 있고. 미국 대학생들은 거의 막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되면 아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충격은 있었지만 뭐 여전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시작했다. 일단은. 네. $800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라고요, 관세는요? 아까 이제 120% 부분에서 이제 54%. 그러니까 최소 관세를 이제 5월 14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무관세였던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800 이내에서는 800달러 이하에서 무관세였는데 거의 뭐 안 이게 했죠. 이제 어쨌든 54%면은 꽤 많이 내는 거잖아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의 저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게 타격받게 되는 게 지금 당장 받게 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율적인 관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뭐 새롭게 또 이렇게 제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4%가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크다. 그래서 시커머스 지금 알리, 테무, 쉰 뭐 이런 지금 시커머스 플랫폼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차이나 이커머스인 C커머스, 알리, 테무, 쉰 아무래도 이제 주요 판매국인 미국인데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이게 2월 1일 날 제가 아까 펜타닐 관세 말씀하셨는데 그때 2월 1일 날 시작하고 뭐 거의 뭐 2월 달부터 매출이 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네.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보면 뭐 네. 우리가 테무의 모회사가 바로 핀도도라는 회사거든요. 네, 핀도도인데 이게 1분기 수익이 지금 올해 1분기죠. 네. 1분 수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 급감을 했고요. 네. 특히 뭐 이게 미국의 지금 이 주가가 사실 테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 테무가 저가를 판매하고 수익이 좀 낮더라도 모회사인 이 PDD 홀딩스 그러니까 핀도도의 주가를 핀도도 올리는 홀딩스. 네. 그래서 이게 뭐 17% 이상 뭐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했고 뿐만 아니라 뭐 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 대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전반적인 실적은 다 좀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그러니까 것 자국 같습니다. 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소비 위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주가에도 바로 드러나고 있고 한데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수입 물품 면세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처럼? 이제 유럽도 네. 제가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유럽이나 전 세계가 지금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 지금 뭐 이게 소액 면세 부분을 면세를 다 없앨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잘못했을 때도 이게 중국과 여러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유럽이 심각하니까 지난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무역 담당하는 집행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소액 이제 하나 개당 그 개수별로 한 2유로니까 우리 돈 한 3천 원 정도 되죠. 네. 예. 수수료를 이제 부과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와 동시에 이미 이제 151호죠. 한 23만 원 정도 된 미만 저가. 그러니까 23만 이내니까 다 중국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관세를 그러니까 내야 된다는 거죠.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관세 직배송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제 무관세가 세금 내라.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예. 지금 뭐 한 2024년도 작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 뭐 지금 저가소포 아까 지금 22유로 그러니까 34,000원 이내로 들어간 이후에 수입된 게 중국산 택배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한 46개. 네. 어마어마하죠. 이중 90% 이상이 중국산. 네. 예,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보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자의 권한을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네. 많은데 이게 소비자의 그런 뭐 편의성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거기 위해 부품도 많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네, 첫 번째 네. 이유, 두 예. 번째가 이제 EU에 있는 제조나 유통의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EU에 좀 건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가로 물량 공세 퍼붓다 보니까 자국 그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어려운 맞습니다. 처지에 있다 이렇게 계속 당연히 불만을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소액 물품 면세 제도가 이제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폐지됐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고요. 이 C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여기 중요하죠. 그 이제 우회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커머스 이슈가 된 게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알렸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리가 네.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3 말 2024년도 초에 테무가 들어오면서 난리도 아니었고 우리 그 주제로 방송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 왜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 일단은 처음 목적이 이게 이제 1차 공습 때의 목적이 뭐냐면 네. 일단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적지 않아. 한국은 오프라인보다는 이 온라인 커머스가 훨씬 매출이 높아. 네. 그래서 한국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4위, 5위 정도 하니까 네. 들어갈 만해. 네.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국제 부분들 이때는 트럼프가 들어오기 이제 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계속 근데 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바이든 행정부에도 대중국 제재는 계속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계속
중국 제재가 들어올 거로 보고 이제 거점화를 위한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 중국에서 미국 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물류나 이런 창고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북미 시장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게 가격도 싸고 통관도 훨씬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도 그래서 간소화된 이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이제 K 컨텐츠 이제 이런 목적인데 네. 지금 2차 공습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것을 한국을 우회 거점으로 목적이 매우 강하다.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알리 테무 시인을 떠나서요. 앞으로가 지금 이 시커머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 조금 전 방송에서 부동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중국 기업들 시커머스를 넘어서 중국의 제조, 금융 많은 중국 기업들 중국 차이나 머니가 한국으로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로 인한 좀 이 나비 효과가 좀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알리 테무 이야기를 했는데 찡동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제가 여러 징둥이라고 하는 걸 그걸 읽을 때 찡동. 네, 찡동이라고 합니다. 네네. 찡동이라고 중국의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신문사 매체에서 전화를 엄청 기자님들 연락을 받습니다. 왜 들어오는 겁니까? 막 하면서. 근데 찡동의 이 포션이 지금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서 2차 공습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알리 테무 씨는 1차 공습이었다면 네. 찡동이 들어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찡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아마존 이게 우리 쿠팡이 지금 작년 매출 한 41조 한다라면 찡동이 작년에 우리 돈은 한 330조 정도 됩니다. 아, 4배 이상이 많죠. 예, 우리가 쿠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도 네. 뭐 알리바바가 한 193조 정도 네.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핀도도가 한 78조. 예. 우리보다 훨씬 크죠. 쿠팡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징동이 들어오면서 징동이 원래 이제 이런 목적어에서 2018년도에 원래 물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징동 네. 로지스틱스라고. 네.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예.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근데 징동을 왜 관심을 갖냐면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막 145% 때릴 때 중국에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막 수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남아 돌 거 아니에요. 톤당 막 쌓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들어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커머스 플랫폼들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야, 너희가 생각 좀 해봐. 거기서 총대를 맨 게 징동이 너 1등이잖아. 그럼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싼 가격으로 나왔을 거야. 그럼 징동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그대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많이 샀어요. 그럼 어디로 풀겠어요? 자국내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가까운 우리나라. 가까우가 일단은 여러 가지 1차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예. 이유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징동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면 물류센터도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물류센터를 국내 지금 그쵸 지금 일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쵸 지금 물류센터를 이미 아마 인천하고 이천 이렇게 아마 지금 물류센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한 3 빨라졌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물류창고를 하면 미리 물건을 여기 갖다 놓을 수 주문할 만한 걸 다 갖다 놓고 바로 국내 맞습니다. 유통업체처럼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쿠팡발 뭐 이렇게 로켓 배송은 아니더라도 네. 이 길 배송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다 뭐예요? 빅테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면 바로바로 중국 가면 그래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네. 여기에 AS나 이런 또 인적 자원까지도 보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략적 거점을 삼으면서 못 팔던 물건을 다 팔 수 있고 우리는 팔고 또 여기서 또 우회로 해서 다른 나라에도 나가고. 팔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 무슨 거점이라는 게 결국은 관세 세탁을 할 수 있는 관세 세탁보다는 그 어쨌든 간에 미국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하는 거죠. 관세 네. 세탁도 많고 우회 네. 출로도 많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 나비 효과를 좀 더 설명 더 해볼까요?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됐을 경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냐 가만 안 있냐 미국은 다 알거든요. 이번 미국발 관세를 보시면 베트남의 46% 그다음에 캄보디아 49%입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다 중국산 제품을 네, 거쳤다. 네. 그러면 여기도 되면 그러면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또 관세를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크게 네네. 중국에 의해서 네네. 지배될 네네. 잠식당할 가능성이 네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이게 시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근데 일단은 이게 상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랑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할 거는 이게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다른데 일단 정부는 가장 부분에 합리적인 게 뭐냐면 유해 물질을 파는 것을 일단 막아야 돼요. 그럼 유해 물질을 파는 것은 최소한 중국 내에도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중국 내에서 팔 수 있으려면 우리 같으면 KC 인증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 GB 인증. 이제는 아시네. 그것도 이제는 알다니요.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교수님 그러시구나.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받으면 이렇게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플랫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정부에 이슈가 되고 나서 정부와 우리 국내의 중국 시커머스 플랫폼들이랑 정기적으로 소통이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 걸리면 이는 이제 그 제품은 무조건 GB 인증 받은 기업만 입점을 삼진아웃 같은 거. 삼진아웃 같은. 일단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들은 좋은데 그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 플랫폼도 이건 인정을 할 거고 중국 플랫폼도 이건 또 받아들일 거라는 거지.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너희 나라 또 못 파는 제품을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50불 우리는 중국산 제품 150불에 지금 한 무관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일단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고 이걸 이제 어느 적정선에 낮출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50불 동안 중국산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360일 곱하면 한 7천만 원? 하루에 계산을 하면.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에 있기 때문에 1년 하면 우리 돈 한 500만 원만 제한이 돼 있어요. 한국산 화장품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게 500만 원의 직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7천만 원. 상호 안 맞네요. 안 맞지. 그러니까 상호주의? 상호주의에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지만 대화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논리를 정부한테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시장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중국의 협업이라든가 투자 형식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차이나 원유 받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의 행위를 우리가 막을 수는 막을 없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막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SM 같은 경우도 지금 텐센트라는 중국 그 회사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대 지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텐센트가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 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 자본과 화학적 융합을 할 것이냐 기업의 역할입니다. 단지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뭐 중국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에 사더라도 중국에서 사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기관산업 주변은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윤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무작정 애국심을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장에 맡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힘들어진 상황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부분에서 중국 자본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징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알리나 테무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브랜드사를 입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든 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뭐 집약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뭐 앞에 구체적인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일단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하는데도 이게 중국을 자꾸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중국을 좀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보고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피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피지기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방법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대중국 전략이 저는 전 정부에서 많이 부재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 정부에서는 대중국 전략을 좀 촘촘하게 좀 짜는 작업이 전문가의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좋은 전략도 좀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창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후회와 자책하는 걸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하네요. 네. 스마트한 생각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메리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관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돼요. 인간이니까. 나약한 인간이니까. 네, 어떤 책입니까? 스마트한 생각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최근에 복간이 됐어요. 복간된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이 책은 그 행동경제학, 뭐 인지과학, 심리학 등에서 이루어진 여러 심리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편향을 쉬운 52가지를 네.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본성상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100%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다 거기에는 어떤 심리적 편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사고를 할 때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지막 월스트리트 저널에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당신은 평생 동안 편향을 연구를 했는데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느냐? 아니야.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이제 심리학 대가 중에 한 분이 난 못했다 나도. 근데 내가 한 가지 배운 거는 네.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네.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향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뭐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하우스 머니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 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입니까? 네, 카지노. 돈 놓고 돈 먹기. 그 하우스 머니란 말은 원래 도박 자금 혹은 도박에서 딴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넓게는 상속받은 돈도 하우스 머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아닌. 쉽게 번 돈.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쉽게 얻었거나 예상치 않게 들어온 돈은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소비하고 나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들어가지 예. 않으면 아무래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자할 때도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하우스 머니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요? 뭐 게임 회사에서 여러분들 무료 게임 머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료 게임 머니 쓸어 들어갔다가 공짜니까 네, 쉽게 번 돈이니까.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너스 포인트 공짜로 주거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저도 자주 봤는데 유통업체 같은 데서 그 이용권 쿠폰 10,000원짜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사나요? 그쵸 생각 없다 쓰게 되거든요. 이런 원래 내가 정말 필요한 거였으면 원래 사서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무료로 돈을 받으니까 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네. 내가 언제든지 의사결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그거를 좀 다음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럼 하우스 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번 돈이나 생긴 돈이 있으면. 그럼 저자가 이제 쓰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을 휘감고 있는 매력적인 옷을 벗겨내고 거기에다가 진정한 노동의 옷을 입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렵게 번 것처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시면 네. 그 직장부터 돈을 그만두고. 찾으셔가지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네. 잊어버리세요. 없는 셈 치고.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 돈을 다시 보게 되면 네. 하우스 머니가 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반감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돼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네.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굶어야 될까요? 아니면 밥을 먹고 해야 될까요? 전 배고픔 못해 아무 일도. 네, 저도 그럴 건데 너무 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앞두고. 나는 일부러 좀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경우가 있을 건데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에너지가 생기고 두뇌 활동이 역시 좀 좋습니다. 많이 네. 발표를 해보신 분이니까 잘 아시는데 여기서 한 실험이 나와요. 그 실험이 뭐냐면 테니스 공을 비롯해서 양초, 티셔츠, 껌, 콜라, 깡통 수백 가지 잡다한 물건이 놓여 있는 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네. 첫 번째 실험 그룹에다가는
이 그룹의 이름은 결정자 그룹이에요.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비결정자 그룹,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정자 그룹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두 개의 물건을 보여주고서 그 잡다한 것 중에 그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라. 네. 그러니까 이들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두 번째 비결정자 그룹에게는 상품에 대한 의견이나 최근 사용한 경험을 그냥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알아서 너한테 둘 중에 하나를 줄게.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본인이 선택을 못 한다고. 상대방이 물건을 그냥 주니까. 아, 네네.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을 전부 다 찬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는데 네. 누가 더 오래 참았을까요? 아, 제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뭐예요, 그쵸? 답은? 이게 뭐냐면 네.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더 오래 못 참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네. 무한대가 아니라 배터리처럼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필요해진 거예요. 인내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배고픈 상태로 가면 안 돼. 왜요? 배고픔을 찾느라고 내가 의지력을 또 발휘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지쳐 있고 혈당이 떨어져 있으면 네. 의지력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빨리 탄수화물 섭취하셔가지고 예, 이제 그래서 기운을 올려야죠. 우리가 뭘 사러 갔을 때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하면 많이 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인 네, 겁니다. 뭐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보통 이제 그 금전적인 보상이 동기부여를 많이 예.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쵸. 뭐 보너스라든가 성과급 이런 거요. 예. 근데 실제로 이런 금전적 보상이 효과가 있나요? 이런 얘기도 이 책에 들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돈이 최고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먼저 이제 이런 유명한 사례인데 그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맡기는 네. 그리고 부모들이 출근하고 직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을 하원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게 오는 부모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늦게 오는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긴 겁니다. 부모들한테 벌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아이를 일찍 데려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벌금 내고 말지. 예. 네. 왜냐하면 뭐냐면 내가 늦는 행위 자체가 이제 상거래가 된 거예요. 아, 돈으로. 그렇죠. 내가 늦게 가면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죄송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 돈으로 해결이 됐다. 돈이 해결되는 거니까 그냥 당당하게 다 늦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돈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제 시간에 와주길 바랬던 건데 그쵸. 교사나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아.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도덕적 의미나 의무나 이런 어떤 미안함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돈으로 환산시키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합리화돼 버리는 그럼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요. 예.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예. 뭘 하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연구들이 있는데 네.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네. 저자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정된 용돈을 줘야 되지. 네. 그게 뭐 성적이 올랐다거나 뭘 해서 주는 것 자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조직에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헌혈을 하거나 이런 네. 식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곳들이 몇 군데 금융회사 같은데요. 있죠. 예, 제가 네.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영업 조직 아, 네. 이런 조직에 있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만 네. 다른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일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식의 곳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저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죠? 롤프 도벨리. 도벨리. 예, 독일 사람입니다. 예, 독일의 이- 기업가기도 하고 저술가기도 이 하고. 저자가 예. 그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탈레브하고 친분이 있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전혀 블랙스완, 모르시지만. 네,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이 블랙스와인이라는 게 검은 백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백조는 흰색이다. 주로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백이 힐백이니까. 힐백자니까. 네. 근데 이 명제를 예. 그러니까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데는 예. 수많은
다른 색깔의 백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마리의 흰색이 아닌 백조만 있어도 네. 백조는 흰색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명제는 부정당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때 근데 실제로 1697년도에 호주에서 네. 검은색 백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흑조죠, 흑조. 네. 블랙스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투자자이자 통계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네. 그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전파시킨 거죠.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쵸. 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라든가 돈, 건강, 계획 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그런 이것을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쪽에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게 2008년도에 금융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맞아요. 블랙스완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블랙스완과 같은 거죠. 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네. 그 사건이나 그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생각하는 방식과 심지어 내 돈까지도 다 큰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있죠. 거죠. 네.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블랙스완이 나타날 출연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네. 있다라는 경제적으로 볼 때.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금융위기 역사를 보더라도 금융위기가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검은 백조에 대응하는 법을 생각해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검은 백조가 나타날 만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많은 부채를 져서는 안 된다. 네.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뭐냐면 평소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라. 네. 그다음에 내가 크게 성공하더라도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내가 그런 블랙스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스마트한 생각들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네. 하지 말자 다짐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일 수도 예. 있을 텐데 후회라는 감정 그걸 예. 어떻게 다스리고 이제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주식 투자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네. 그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주식을 내가 이렇게 주식을 팔고 네. 주식을 팔고 한 사람은 또 어떤 경우냐면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철수는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B라는 주식을 살려다가 안 샀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B를 샀으면 네. 1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어요. 샀으면 네. 샀으면. 네. 근데 어차피 못 번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희는 B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고 A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근데 B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 150만 원을 더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둘 다 네, 더 벌지는 150만 않았어요. 둘 다 150만 원을 못 번 거예요. 네. 근데 한 명은 행동을 했고 팔고. 한 명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누가 더 후회할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전 0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팔았으니까. 그렇죠. 네, 안 팔고 훨씬 더 있었더라면.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쁜 결과에 직면했을 때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행동을 안 한 사람보다는 행동을 한 사람이 네. 다수의 선택을 따른 사람보다는 따르지 않은 사람이 더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예. 나쁜 결과에 직면할 걸 생각해서 소극적이고 행동을 안 하고 다수의 선택을 따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누군가에게 당신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걸 못 사면 당신은 뭐 벼락과지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기회는 계속 있고 마지막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후회할까봐 미리 두려워서 네. 그땐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가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한 생각들 아주 좋은 책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레스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